이어서 이제 또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번째 세션이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인천 지역의 환경 난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주제는 산업단지의 도금 폐수 처리를 주제로 하였고, 역시 3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12분, 패널 토론은 14분으로 구성하였고, 좌장을 우선 모시겠습니다.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의 이도균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역환경난제 인천 산단 도금 폐수 처리의 좌장을 맡게 된 이도균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도금 폐수 처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직면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농도 중금속 처리 기술, 그 다음에 처리 효율 저하, 그 다음에 시설 노후화 같은 기술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 비용, 운영 비용 부담 같은 경제적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2차 오염물질 발생 같은 환경적 문제도 있고, 전문 인력 부족, 체계적 관리 시스템 미흡 등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법제적으로 규제와 또 현장과의 괴리, 그리고 영세업체와의 지원 정책 미흡 등 여러 가지 또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제를 하고 관련돼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처음 발제를 맡아주신 인천 표면처리센터의 장석복 이사님, 전무이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검단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금 공장만 모여서 같이 공동방지를 운영하고 있는 전무이사 장석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산업단지 도금 폐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리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뿌리산업의 현황은 소규모로 작지만 정밀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대중소기업들끼리 꺼려하거나 도전하지 않는 뿌리 기술은 10인 미만의 작은 소공인 기업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선진 기술도 도입보다는 기술 집약적인 뿌리 기술을 토대로 직접 기술을 도전적으로 개발하고 시험하면서 뿌리 기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밑에 도표는 유인물로 참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검단산업단지 내의 표면처리 지식산업센터의 문제점은 인천 지역 뿌리산업은 기업은 약 4,722개 정도로 전국 뿌리산업 기업의 5만 1,338개 중 약 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7조 9천억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뿌리 기업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나 표면 처리 업계의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제조 현장에서 운영되는 재래식 장비를 자동화 첨단화 장비로 교체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소공인의 스마트 제조를 본격적으로 도입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표면처리 지식산업센터는 100개 이상의 표면처리 전문 기업들이 공동 생산 및 공동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대부분 10인 미만의 소공인 형태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인 미만의 소사업장보다 사업장이다 보니 생산성과 품질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처럼 극복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밑에 보면 표면처리 소공인들은 스마트 제조에 매우 관심이 많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요 설비의 자동화, 첨단화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추진 배경으로는 표면처리의 환경 악화 요인 중 가장 심각한 대기오염 방지와
폐수 처리 시설을 공동 관리 및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느 산업보다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를 조성 관리하고 표면 처리용 용재의 배합 비율 표준화 데이터화 및 통계화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표면 처리 업체 경쟁력을 제고하고 합니다. 공동 폐수 처리 시설 관리를 통해 하루에 약 1000에서 1200톤 폐수 처리를 통한 관리 비용을 절감을 하고 약 11만 4천 루베의 대규모 공동 설비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 탄소 절감, 도입을 통해 대기 오염 방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 실험실을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지금 현재 소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1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23,146평방미터,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건축 면적은 15,729.14평방미터입니다. 연면적은 129,123.5평방미터고요. 준공일은 2017년 3월에 준공을 해서 3월에 준공되었고 시설 규모로는 공장이 216실, 공장 창고 17실, 근린생활시설 75실, 기숙사 108실, 입주기업으로는 120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자는 지금 현재 1,6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으로는 700명 정도가 지금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업종은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으로 14종이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위치로는 인천 표면처리센터는 뷰티풀 파크 9 검단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습니다. 전국 최대 표면처리 산업 지식산업센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예방 지역협의체를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금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따른 지역 내 환경오염 갈등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문제 식별 및 해결을 위한 컨버넌스를 마련하고 있고요. 기업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천도금협회 및 지역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환경오염 예방협의체의 활동 및 사업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금업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발굴을 하고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사고 대응 계획 수립 등에 있습니다. 교육으로는 환경오염 피해 예방 및 사고 시 대피 요령과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으로는 환경 오염물질 및 오염물질 수계 차단을 위한 우수로 차단 및 소규모 조류조 설치를 했고요. 긴급 방제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유해가스 감지 경보기를 설치하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저감 차단을 위한 소규모 숲 조성을 하고 그 외 협의체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시설을 개선해 나갑니다. 조직별 세부 사항은 인천시 환경국 사업관리 정책지원 그다음에 지역관리 정보 제공을 통하고 환경부 한강유역청 시흥방재센터와 예방교육 시설을 지원을 하고요. 인천도금협회는 사업 구축 및 총괄 실태조사 사업계획, 인천소방본부와 인천표면처리센터가 사업 추진하고 시설 설계 및 구축 사업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표면처리센터의 장석복 이사님께서 산업단지 도금폐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특히 서구 검단에 있는 인천표면처리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자는
HM 바이오의 반재영 이사님께서 고농도 라디칼 고도 산화 공정을 이용한 합폐수 처리장 잉여 슬러지 가용화 기술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농도 라디칼 고도 산화 공정하고 A2 공법하고 MBR 공법을 이용해서 그 도금 폐수 처리 기술에 대해서 발표할 HM 바이오의 반지영입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에 설립한 스타트업이고요. 현재 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처리하는 그런 장치와 그리고 이동식 고농도 남분해성 폐수 처리 장치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도금 폐수의 발생 및 처리 현황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도금 폐수의 주요 공정은 탈지 세정하고 수세정 공정을 통해서 가공법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이제 세정 처리제 투입을 할 때 이때 산알칼리 폐수랑 중금속 폐수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도금 폐수의 처리 방법은 이 시안 폐수라든가 그리고 그 산폐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폐수는 황산하고 차염산 나트륨하고 가성수사 등을 이용을 해서 이 일종의 펜톤산화 형태로 이 라디칼을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는 공법이고요. 그리고 산폐수랑 합쳐서 응집시키고 침전시켜서 이 방류하는 그런 형태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라디칼을 이용해서 이 중금속을 산화시켜서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내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공정인데요. 이런 반응 방법에서 여러 가지라네 가장 효율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효율을 좀 높이고자 방법을 혁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은 이 초음파하고 산소 나노버블하고 이 산화제 기술을 융합해서 고농도의 라디칼, 즉 하이드록실 라디칼과 황산 라디칼 그리고 하이퍼 옥사이드 라디칼 이 세 가지 라디칼을 발생을 시킵니다. 발생시켜서 이 라디칼을 이용해서 중금속, 시안이라든가 구리, 니켈 등을 산화시켜서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입니다. 시안 같은 경우는 이 라디칼로 반응을 시키면 이산화탄소하고 암모니아가 나와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도 라디칼로 반응을 시키면 이 수산화구리로 돼서 처리가 됩니다. 또한 니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도 라디칼 반응시키면 수산화니켈로 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 공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 라디칼 반응 공정과 그리고 또 A2O 생물학적 공정과 그리고 MBR 여과 공정 세 가지 공정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IoT 기술까지 적용을 하면 네 가지 공정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산소 발생 장치하고 미세버블 발생 장치를 결합을 해서 1차로 이 중금속을 산화를 시킵니다. 그 후에 라디칼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미세버블을 터뜨려서 OH 라디칼을 발생시키는 그런 공정하고요. 그 다음에는 고도화된 펜톤 산화 방식으로 해서 가장 이 펜톤 산화 공식 이 공정에서 가장 많은 라디칼이 발생이 되고 여기에서 이 중금속 분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질 중에 그 TN은 생물학적 처리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한 여기서 남은 약간의 유기물질들도 이 미생물 처리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침전 물질도 이 고액분리조에서 다 고농도로 만든 다음에 다시 이 잉여 슬러지로 빼서 처리를 하는 그런
그런 기술이고요. 여기서 나온 처리수는 상당히 맑기 때문에 재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 공법의 간단한 처리 흐름도입니다. 이 처리 흐름도대로 아까 공정대로 처리가 이렇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IoT를 설치를 하면 여기서 원격으로 운전을 하게 되고 또 원격으로도 AS도 가능하고 또 원격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적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 엣지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에 미리 이 기계 장치의 고장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 기술은 현재 디딤돌 성장 그런 국가 과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장치의 그 가장 큰 목적은 고농도 남루래성 폐수 처리용으로 개발했는데 이 처리 원리나 지금 도금 폐수 처리 원리나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슬러지 가용화 장치도 이번에 인천 광수특구에 선정이 돼서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M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 산화공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도금 폐수 처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발제하실 분은 인천대학교 이준석 교수님의 Plating Wastewater in Incheon and the Current State of Treatment Technology에 대해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앞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실제 도금 폐수 처리 관련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도금 폐수가 이제 실제 인천 지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 도금 폐수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그리고 앞서 설명해 주신 대한 내용들을 좀 덧붙여가지고 현재 이 도금 폐수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계에서 실제 현재 처리되고 있는 기술 외에 어떠한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처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인천 지역 내에 폐수 배출에 관한 이제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되게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대표적인 예로 저도 이번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일단 2024년에 인천시에서 이제 조사를 했을 때 36개의 업체에서 배출 기준 이상의 배출수를 지금 방류하고 있다는 걸 검사를 했었고요. 실제 뉴스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2023년도 그렇고 2022년, 2021년 매년 최소한 30개에서 40개의 업체들이 실제 배출수 처리 기준보다 높은 처리수, 그러니까 충분히 처리되지 못한 양의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기 두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금 폐수 처리 시설에서 이제 처리된 양 중에 실제 지난 2년 동안 처리 기준보다 4배 이상의 처리수 기준 4배 이상의 오염물질 농도가 이제 방출이 되었고요. 그에 적발을 됨에 따라서 5일 동안에 이제 영업 정지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업체들에서 이제 도금 폐수를 이제 처리하고 배출하는 과정을 잘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러한 부분에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금 폐수가 왜 이제 위험한지에 대한 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 실제 이제 제가 그저께 이제
물안경학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에 방문했을 때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 국내 다양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폐수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현재 대표적으로 저희 국내 산업폐수 중에는 저희 국내에서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반도체 공정을 이제 그 가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 이후에 그 반도체 폐수에 관한 내용이 정말 이슈가 많았고요. 또한 그 현재 저희 나라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전기 자동차. 그래서 배터리 쪽 회사들에서도 이 배터리 생산 후에 이제 배터리 처리수에 관한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배터리 처리수나 이제 그 반도체 폐수나 그 도금 폐수와 같은 경우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제 중금속에 관한 부분입니다. 실제 그 처리된 이후에 처리 공정에서나 앞서 그 업체에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처리 공정 중에 나오는 중금속뿐만 아니고 그 처리하고 나서 이제 세정 과정에서 나오는 산과 아칼리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실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이제 그 경기도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다양한 산업 폐수들의 종류별에 따라서 그 인체에 미치는 독성에 관한 그 정도의 영향도를 평가를 했었고요. 실제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금 폐수가 다른 산업 폐수들에 비해서 그 위험도 점수가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도금 폐수 같은 경우는 도금 과정 공정 중에서 그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은 그런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는 점이 크게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또한 그 도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에 의한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시아나 물에 관한 그 영향이 제일 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처리된 공정 중에 그 이제 세정하는 과정에서 산과 알칼리계 등에 대한 그 오염 그 물질들이 때문에 이 도금 폐수가 실제 위험도 점수가 제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도금 폐수가 과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도금 폐수는 한 3가지 정도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산 알칼리계 폐수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도금 폐수 중에 나오는 중금속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도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정 공정에서 사용되는 산과 알칼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폐수에 의한 그 종류를 이제 산 알칼리계 폐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는 바는 이제 시아나계 그 도금 폐수 종류라고 해서 실제 도금 폐수 공정 중에서 많이 발생되는 이제 시아나물에 의한 그 폐수에 관한 내용이고 이 시아나물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실제 이 시아나물이 그 낮은 pH 조건에서 시아나 수소로 바뀌면 이 굉장히 인체에 독성을 미치는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아나계 물질은 또 그 처리에 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 알칼리계와 시아나물 폐수와 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늄계 폐수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중금속이 주로 이루는 그런 폐수들을 이제 크로늄계 또는 이제 중금속계 이제 도금 폐수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금 폐수에 대체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있길래 이게 그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도금 폐수 중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금속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기 왼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로늄, 특히 크로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이제 크로늄 6가와 3가가 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크로늄 6가가 3가보다 훨씬 그 독성이 심한 물질로 알려져 있고 현재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는 바처럼 국내, 미국, 다양한 외국에서 해당 물질의 이제 배출 기준을 설정해서 그 이제 처리 정도를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늄 외에도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연, 그리고 구리, 카드뮴, 니켈 등과 같이 그 도금 공정 과정에서 다양한 그 중금속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해당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인체나 또는 수생물계에 독성과 위해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외 외국에서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이 배출수 처리 기준을 정해놓고 처리하고 있는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금속 외에도 이제 폐수 내에는 이제 도금 폐수 내에는 다양한 다른 오염물질들이 또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첫 번째 라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아나물이라 해서, 보통 시아나물 같은 경우는 인체에 흡입되었을 때 매우 그 심한 독성을 나타내며, 특히 또 이제 수생태에게 이제 그 노출되게 됐을 때는 수생태계에 심각한 그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앞서 그 업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질소 같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 같은 경우도 그 다들 잘 아시는 블루베이비 신드롬이라 해서 이제 질산의 농도가 그 기준치 이상보다 심하게 됐을 때 산모나 아이에게 굉장히 그 독성을 끼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총 질소 함량을 가지고 배출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질산염 농도를 이제 10ppm으로 선정해서 이제 배출수 처리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설펙턴트라 해서 이제 표면 활성제고, 일반적으로 표면 활성제 같은 경우는 이제 중금속 그 응집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넣어주는 물질이기도 하고, 또한 세정 과정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고농도로 존재하게 될 경우 이제 세포막을 파괴시킬 수 있고, 또 인체나 그 수생태계에 독성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불소나 염소 같은 물질들이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금 폐수 내에 이런 다양한 오염 물질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해 일반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처리 그 공정은 대표적으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업체들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만 내용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알칼리겐 염소 인젝션이라 해가지고 이제 인젝션을 그 알칼리겐 염소를 인젝션 시켜서 이거를 CO2나 N2로 환원시켜가지고 그 치환시켜서 제거하는 공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덕션 프리시피테이션이라 해서 이거를 더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중금속 물질들은 대부분 현재 처리 공정에서는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공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배터리 폐수든 다른 폐수들의 대부분 중금속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중금속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산화 나트륨이라든지 그런 OH 작용기가 들어있는 그런 나트륨기를 많이 인젝션 주입을 시켜주게 되고, 그때 이제 중금속들이 그 OH와 반응해서 침전된 후에 그 침전시켜서 제거하는 공정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 해서 이제 중화시킨다는 공정을 해서 그 비슷한 공정으로 이제 똑같이 수산화 나트륨 이용해서 침전시키는 공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오늘 처음 그 발표해 주신 인천 표면 처리 업체 거기 이제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현재 인천 표면 처리 업체에서 그 도금 폐수 처리를 처리하는 공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여기 크게 보이시는 이 그림이 전체 도식도고요. 이 전체 도식도에서 그 처리 공정을 크게 2가지 단계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여기 왼쪽 빨간색 라인에 보시는 1차 산화조 공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아나물 같은 경우는 시아나물 자체가 굉장히 독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시아나물을 제거해주기 위한 대표적인 공정은 이제 산화시켜주는 공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1차 산화조를 통해서 시아나물을 시안산염으로 처리시켜주는 그 첫 번째 처리 공정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처리 공정을 지나서 이제 두 번째 처리 공정에서는 이제 생물 반응조의 공정을 통해서 다양한 중금속들이나 도금 폐수 내에 존재하는 그 오염물질들을 제거해주는 그 2단계 공정으로 그 현재 처리 기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발표하실 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오른쪽 맨 끝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후탈질 공정이라 해서 실제 도금 폐수 내의 그 높은 질소의 양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 탈질 공정을 통해서 처리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계 입장에서 이러한 현재 처리 기술들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고, 어떠한 기술을 접목해서 이 처리 방안을 효율적으로 향상을 시킬 수 있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막여과 공정입니다. 실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멤브레인 처리 기술은 대부분의 이제 염가들을 처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NF나
아로막을 사용할 경우 이가염이나 일가염 같은 아주 작은 미량의 물질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저희가 도금 폐수를 실제 NF나 아로막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오염물질도 다 처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 촘촘한 포어 사이즈에 이 다양한 염들이 많이 끼게 되는 파울링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울링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처리 효율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처리된 원수 수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악조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컴플렉세이션과 막요가 공정을 같이 하는 공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UF 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염이나 다양한 중금속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NF나 RO보다 그 포어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UF 막 같은 경우는 장점이 훨씬 더 높은 수량과 더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더 낮은 에너지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앞단에 저희가 이제 그 침전화물 컴플렉세이션을 시켜주는 공정을 먼저 하나 처리를 하고 그 도금 폐수 내에 중금속이나 다양한 염가 물질들을 더 사이즈를 키워준 후에 UF 공정을 이제 도입하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NF와 RO보다 더 빠르고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있고 더 높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으며 낮은 에너지 공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 복합 공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 저희가 도금 폐수 관련해서 이 같은 과정을 실험실 규모에서 벤치 스케일로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저희 그 HM 바이노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중금속 처리하는 공정 중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침전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산화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화 공정은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라디칼들을 활용해서 산화시켜주는 반응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저희는 여러 단계로 다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인 것처럼 알칼리계 저희 앞선 두 단에 알칼리계 그 물질들을 넣어서 우선 pH를 조절해서 제거를 시켜주고 그 세 번째 공정에 보이시면 이제 그 그러니까 과산화수소와 그리고 이제 그 철염을 사용해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생성해주는 펜톤 반응을 활용해서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수산화 라디칼로 산화를 시켜주는 공정을 통해서 그 제거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발표절에 넣지는 못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 침전 과정의 대부분 가장 큰 문제점이 침전물이 생성됨에 따라서 그때 넣어준 염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NaOH를 넣어주게 되면은 그 Na 같은 염이 이제 물에 많이 남아있게 되고 그 해당된 고농도 TDS의 염을 처리해 주는데 후단에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그 침전 공정을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일렉트로 코아귤레이션이라 해서 전기 응공법을 이제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컴플렉세이션 멤브레인 막여가 공정과 그리고 산화 공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응고 공정을 통해서 현재 실제 처리되고 있는 기술의 그 개선점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고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교수님께서 도금 폐수가 가지는 위험성과 그리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자리를 옮겨서 요 환경 난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제자분들께서는 앞쪽으로 좀 배석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자리를 좀 다시 배석을 해서 이 환경 난제에 관련해서 좀 나름 심층 있는 토론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 토론 하신 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석봉 이사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인천대 이주석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HM바이오의 반지영 이사님, 그리고 녹색기술단의 김치열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맞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 산단 도금 폐수 문제가 뭐 오늘 뭐 몇 년 전 일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 이제 인천에서 환경 난제로 판단을 하고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요런 그 앞으로 저희가 이 인천 산단에 있는 도금 폐수 처리를 어떻게 좀 처리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그 인천 표면 처리 센터의 장석봉 이사님께서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 인천에 많은 도금 업체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는 게 남동구하고 서구 쪽에 포집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2007년도까지 15년도까지 환경 정책이 바뀌어 갖고 그 총량제에 묶여서 뭐 증설도 안 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검단 산업단지 내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천 도금협회 사무총장을 하다가 이거를 발췌해 가지고 최첨단으로 좀 설비를 좀 해서 가야 되겠다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쪽에 도금 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학회에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첨단으로 지금 잘 가꿔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 교수님들이 또 발췌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도 또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저희는 앞으로 계속 한 130개 업체가 잘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한 20억 가까이 투자를 해가지고 멤브레인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많은 그 투자를 해서 지금 폐수 처리장을 또 개선을 해서 슬러지가 발생되는 거를 약 한 50% 정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전에는 그 필터 프레스 타입에서 멤브레인 쪽으로다가 바꿔서 그 슬러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지금 절감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도 그 저희가 계속 그 미생물 쪽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약품 투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개선하고자 지금도 실험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이 맨 앞장에 아까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 중에 도금 폐수 하는데 도금 폐수가 사실은 화학적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많습니다. 많은 거는 있지만 나름대로 기준치에 적응해서 나갈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오늘 뭐 동영상을 아까 못 보셨는데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아까 교수님이 발췌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요게 또 2007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나날이 발전되고 개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금 폐수라는 이야기를 좀 안 듣도록 노력을 열심히 할 거고요. 업체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조합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처리 센터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문제점이랑 또 멤브레인 등 다양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는 녹색기술단의 김치열 대표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도움 폐수 처리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네. 예, 저는 도금 폐수 처리장 건설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도금 폐수 처리장을 대표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금 공장의 문제점은 일단 그 문제점이 뭐 크진 않고 현재는 이제 미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거든요. 이제 거기다 좀 덧붙인다면 일단은 이제 그 조그만 남은 도금 조합들을 조금 더 공동화시켜서 좀 더 집단화 시켜서 조금 더 공동 처리를 하게 되면 좀 관리적인 면에서 좀 향상될 것으로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솔직히 이제 그 크롬이나 시안이나 뭐 중금속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질소도 뭐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TOC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TOC 때문에 이제 고도 산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TOC 고도 산화 한다고 아까 뭐 펜톤 그 옆에 계신 HMN 바이오에서 어떤 이제 그 초음파 이런 그런 뭐 촉매 초음파 이런 걸 썼는데 그런 부분은 그 지자체의 넓은 하수 처리장에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금 폐수는 이제 크롬과 시안, 중금속 그리고 질소까지만 처리를 하고 남은 그 MBD 성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도금에 들어가는 뭐 광택제, 첨가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남분성이라 좀 처리하는데 이 공장에서 처리하기는 좀 부지면에서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하수랑 같이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에서 TOC 기준을 조금만 완화시켜주면 훨씬 도금업이 그 시안 그 크롬 중금속 처리에 집중할 수 있고 지자체가 좀 역할을 좀 분담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시열 대표님께서 그 도금 폐수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다음은 인천대 이준석 교수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기술을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제 자료를 찾아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여러 업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이제 발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발표 자료가 그렇게 보여진 거고 실제로는 처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이제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HN 바이오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 공정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도 산화 처리 공정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 하이드록시 라디칼 외에도 아까 제가 단편적인 예로 그냥 펜톤 반응을 통한 하이드록시 라디칼만 말씀드렸지만 하이드록시 라디칼 외에도 슈퍼 옥사이드 라디칼이라든지 다른 라디칼들을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산화 공정을 통해서 침전시키는 방법 외에 산화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정을 이제 다른 공정들 앞서 말씀드린 막역 공정들과 같이 해서 접목해서 좀 이렇게 그 단계적 그런 처리 공정으로 할 수 있다면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 일단 그 벤치 스케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교수님께서 그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 도금 폐수 처리에 유용한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학계에서 또 저희가 같이 또 실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 입증해 나가면 아마 좋은 그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기 HM 바이오 이사님께서 아까 고도 산화 공정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업 관련해서 또 효율적으로 이게 지금 도금 폐수에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금 폐수에 대해서 저는 그 전에 그 옆에 계신 그 대표님 회사처럼 많은 시공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삼성 반도체 쪽에 물 처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그 폐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폐수를 분류를 해서 각각 단계별로 처리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면
최종 처리할 때는 상당히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그런 공정을 대입하면 훨씬 좋고 저희의 그 기술을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초음파를 쓰는 이유는 이 산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초음파가 반응을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전혀 이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초음파를 쓰고요. 뭐 초음파 물론 뭐 OH 라디칼을 발생을 시키지만 더 크게 이게 초음파를 쓰는 이유는 이 산화제들 여러 가지 산화제들을 사용할 때 초음파가 하는 일은 반응성을 높게 해준다.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는 초음파를 쓰고요. 또 저희가 또 산소 나노 버블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 또 하이퍼옥시 라디칼이 또 상당한 산화력을 또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전처리를 하고 후처리하고 뭐 이런 형태로 저희 기술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분해성 폐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맞습니다. 네, 그 H&M 바이오 반증 이사님께서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고요. 또 앞으로 이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부유를 잘 이뤄서 공정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이제 토론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더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기 배석해 주신 분들께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